오늘이요, 여러분 아시죠? 6월 25일. 사실 저도 전쟁은 안 겪었습니다만, 교과서로 배웠습니다만, 6.25 발발 벌써 70주년입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네, 가장 먼저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신 모든 분들께 깊숙이 머리를 숙입니다. 자, 오늘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해서 주목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가수 현인 선생님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창법을 가지고 계신 가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뭐 싱어송라이터이자 최초의 월드뮤직 전령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요? 네, 부산을 배경으로 한 피난 시절의 애환을 그린 굿세어라 금수나. 네. 예, 제목을 들으시면 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50년 한국 전쟁 중에 발표가 된 전우야 잘 자라. 이 노래 또한 군의 사기를 한껏 북돋아 주었던 노래죠. 그렇죠. 이 두 노래는 글쎄요. 요즘 학생들은 모를 수 있지만 웬만큼 다 많이 아실 거예요. 자, 그 현인 선생님의 우리의 정말 고난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던 힘이 됐던 그 노래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해 들으라. 내 없으면 장남인 네가 가자인 걸 알지야? 눈보라가 휘날리면 바람 참남 구두에 불러와 불러봤다 찾아를 왔다 금수나 어디로 가고 기다릴 바람에였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일사이유가 올라왔다. 사실 저처럼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는 저 장면을 보면서 정진영 씨의 그냥 연기하는 모습만 보지만 전쟁을 겪으시고 실향민들은 저 노래 들으면 아마 지금도 눈물이 툭툭 주르륵 흐르실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다시 가보지 못한 고향에 대한 마음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 옛날의 기억들이 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모든 과정에 우리 가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요를 부르는 우리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추억을 회상하면서 그 노래를 듣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아픔을 이겨내고 해방 공간 그리고 한국 전쟁 그리고 이후에 이제 한국 전쟁 끝나고 나서 이 1945년부터 60년대 사이에 불렀던 노래들을 보면요. 그 시대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네. 해방 공간에서 남인수 선생님의 가그라 383 해방되고 나서 그 노래를 부르셨고 그다음에 현인 선생님의 신라의 달밤 또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 노래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50년에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분들이 전부 군벌 없는 용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군 기자처럼 네. 현장에 가서 위문 공연하고 노래 부르고 이러면서 용사들에게 군인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얼마나 역할을 힘이 하셨죠. 됐을까요? 그렇죠. 그 당시에 불렀던 노래가 결국 여기도 지금 전우여 잘 자라 또는 여러 가지 노래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일사후퇴 때 보면요. 굿세어라 금수나 아까 우리가 화면에 봤던 그 노래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피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별의 부산정거장 이 노래도 유명하잖아요. 네. 피난 가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그렸던 노래고요. 전쟁 당시 어린 딸을 잃은 아픔을 또 가사로 쓴 노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단장의 미아리 고개예요. 이 노래도 보면 이 옛날에 마음 아픈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실향민들을 위한 망향가 꿈에본 내 고향 이런 노래들이 수금기 라디오를 통해서 전달됐는데 지금도 사실은 이 나이 연세 많으시고 한국전쟁 경험하신 분들이 이 노래 들으면서 옛날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정말 저분들의 노래에는 역사가 숨겨져 있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참 감동 깊은 노래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인 선생님한테 붙은 수식어는 참 여러 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 든 용사 그리고 안진용 기자님 또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네, 앞서 얘기했던 군번 없는 군번 없는 용사입니다. 용사. 군번 없는 용사라고 하는 건 총을 잡은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해서 또 참전을 해서 활동을 했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 현인 선생님이 그동안 살아온 세월을 보면서 좀 짚을 필요가 있어요. 일단 모친이 동생을 낳다 타계한 후 이제 부친이 일본 여인과 재혼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크게 상심을 하면서 원래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는데 일본인 계모에 대한 반발로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음악 학교에 가게 되면서 음악으로 인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데요. 그리고 본인이 귀국한 후에도 원하는 학교에서 교수로서 자리가 주어지지 않았던 거죠. 네. 그래서 일제로부터 징용을 피하기 위해서 악극단 신태양을 결성을 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악극단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이 발발이 됐는데 그 당시 155마일 전선을 무려 27차례나 오가면서 군인들의 이제 독려하는 역할을 했었다는 거죠. 당시 이제 전우아야 잘 자라, 승리의 용사 등과 같은 이른바 진중가요들을 작곡하는 한편 또 군예대를 이끌고 위문 공연을 하면서요. 군인들이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도록 그 곁에 항상 있었다는 겁니다. 휴전선 155마일. 참 이거는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배우면서 자랐습니다만 장혜찬 평론가님 악극단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그럴까요? 현인 선생님 자료를 제가 보면 유독 피아노 옆에 서 계신 모습이 많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현인 선생님이 노래할 때 앉아서 노래하거나 피아노에 살짝 비스듬히 기대서 노래하는 사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건방진 거 아니냐, 똑바로 서서 노래 안 한다 이런 평가도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세상에. 이 위문 공연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총알이 넘나드는 이 최전방으로 위문 공연 가는 겁니다. 네. 뭐 지금처럼 포장도로가 깔려 있지도 않겠죠. 그 과정에서 차량 사고가 일어나서 허리를 크게 다쳤고 아이고 세상에. 그 후유증 때문에 피아노에 기대거나 의자에 앉아서 노래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뒤늦게 알려진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내가 허리 아프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가수로서의 어떤 명예, 품위를 지키면서 은근슬쩍 오해를 받더라도 살짝 기대어서 노래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상 정도가 생각보다 심각해서요. 이 현인 선생의 미망인이신 김여정 여사에 따르면 겨울에는 걷는 것도 힘들어 하셨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피아노에 기대서라도 마지막까지 노래를 하셨다는 게 네. 주변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네. 요즘 뭐 이제 미망인이라는 표현은 안 쓰니까 그냥 부인, 아내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김미정 이 여사님께서 또 그런 말씀도 전해주셨는데 늘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는 현인 선생님이요. 70년 만에 이분 덕분에 음성으로 환생을 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조명섭 씨가 네. 마치 환생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주현미 씨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현미 씨가 신인 시절에 이미 같이 현인 선배님이랑 노래를 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무대를 같이 하셨고 그 목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선배님이 돌아가셨을 때 큰 별을 잃는 것 같은 슬픔에 빠질 정도로 이제 이 목소리를 못 듣는구나 했지만 이분이 나타나면서 이분 목소리를 들으면서 어머 똑같다. 환생했나 보다. 그래서 조명섭 씨 붙들고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로 똑같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이가 굉장히 젊으시잖아요. 아하. 22살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현인 선배님 노래를 재해석해서 아하. 정말 말깔나게 지금 재현하고 있습니다. 네. 70년 만에 환생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조명섭 씨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이 6.25 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70주년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내 가족, 내 나라를 지키겠다고 전쟁터에 뛰어들었던 그 청년들, 지금은 90세의 어르신이 되었습니다. 참전 용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정말 감사합니다. 흥남 무대에서 누이와 헤어지고 그 모든 세월 동안에 내 누이가 어디선가 굳세게 잘 지내리라 믿고 그 마음을 담은 노래.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먹을 널 불러왔다 사자를 갔다 금수나 그대로 가고 기하를 가 헤매였더냐. 다시 들어도 제 귀를 의심합니다. 립싱 누가 보면 진짜 립싱크인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보통은 이제 본인의 음색으로 재해석해서 부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명섭 씨를 보면서는 느낀 게 지금 아까 우리가 현인 선생님 말씀도 드렸지만
그냥 다시 환생한 듯한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냥 눈을 감고 들으면 현인 선생님 노래가 아닌가 이렇게 들릴 정도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명섭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좋아하고 즐겨 부르는 노래 대부분이 다 1950년대, 60년대 옛날 가요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어렸을 때부터 이 노래를 계속 좋아하고 듣다 보니까 그대로 따라서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얘기하고 그다음 노래 불렀잖아요. 얘기하는 톤도 보면요. 그 당시에 분들이 얘기하는 톤으로 얘기를 네,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너무 좋아하니까 그걸 그대로 따라서 자기의 삶이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명섭 씨 보면서 야, 어떻게 22살이거든요, 지금 나이가. 네.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구성지게 옛날 그 현인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불렀던 노래를 저렇게 부를 수 있을까 놀라운데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그 문화평론가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조명섭 씨의 노래 속에는 역사성이 있다. 역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성진 가락이 마음을 사로잡아서 본인이 따라 불렀는데 네. 그 당시에 그 선생님들이 불렀던 그 역사의 의미가 결국 노래 속에 그대로 담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특이한 청년이지만 네. 놀라운 실력을 갖고 있는 청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대중들은 이 조명섭 씨한테 이런 별명을 붙여줬다는데요. 뭡니까, 안진용 기자님? 네, 별에서 온 99년생이라는 걸 부르기도 하는데 야, 캐릭터 잘 잡았다 잘 이런 말도 잡았네요.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캐릭터라는 건요. 야. 설정이에요. 원래는 안 그런 사람이 연기를 통해서 그런 척하는 건데 아하. 이 조명섭 씨 같은 경우는요. 이 한 올의 머리카락의 일탈도 허용치 않는 8대2 가르마, 2대8 가르마. 그리고 저 굉장히 영감님 같은 느릿느릿한 말투. 네. 사실 22살 연예인이 저런 말투로 천천히 얘기하면요. 통편집입니다. 근데 조명섭 씨 같은 경우는 워낙 본인만의 캐릭터가 분명하기 때문에 저 얘기를 하나하나 듣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게 일상생활에도 고스란히 적용이 되는 게요. 휴게소에 가면은요. 네. 국밥을 먹은 다음에 네. 커피가 아니라 식혜나 숭늉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커피 먹고 싶지 않냐라고 하면 조명섭 씨는 거꾸로 얘기를 해요. 네. 나는 오히려 또래 친구들과 다방에 가고 싶다라고 해서 본인의 이런 생각을 고스란히 얘기를 해주는데 또 매니저가 이제 건배를 외치면은 네. 이 그 건배는 도대체 누가 타는 무슨 배냐라고 소위 말하는 아재 개그를 전하는데 이야. 이게 본인의 평소 습관이 배어 있지 않으면은요 네. 어색하거든요. 근데 네. 어색함이 없습니다. 본인의 삶이 그대로 투영된 그래요? 모습이기 아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인 선생님의 환생이 아니냐라는 농담까지 건네는 거죠. 오늘이 의미 있는 날이만큼요. 조명섭 씨 노래 하나 더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팬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사랑가를 가신지요. 여러분을 응원하는 가수 조명섭입니다. 명섭아 하고 회할머니하고 제 엄마가 불러준 제 이름을 여러분들이 수없이 외쳐주시니 매일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저 조명섭이가 여러분들의 사랑과 평화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뿌르빠빠빵 꽃을 피워 소리도 없이 별 슬픈 부산 정거장 잘 가세요 잘 있어요 눈물의 기적이 운다 한만 피난살이 서른도 많아 그래도 잊지 못할 판자집이여 경상도 사투리에 방아씨가 숨을 비우네 이별의 부산 정거장 참 이 노래는요 무슨 이런 이 노래 트로트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 역사가 묻어 있고 삶이 묻어 있고 저도 모르게 그냥 나간 동안 흥얼 했습니다만 근데 사실 이 이별의 부산 정거장은 현인 선생님 노래가 아니라 고 남인수 선생님 노래잖아요. 장인찬 평론가님. 네, 이 노래가 언제 나왔는지 살펴보니까 정말 6.25 전쟁 끝나고 1953년도에 발표된 노래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피난민들이 이 부산 정거장에서 본인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먹먹한 마음을 어떻게 이 22살 조명섭 씨가 저렇게 잘 담아낼까 하니 사연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명섭 씨가 선천적인 하체 장애로 7살에서 9살까지는 집에 누워만 있었다고 해요. 아이고. 수술도 여러 번 했고요. 그 과정에서 집안의 경제 사정이 좀 악화되었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외할머니가 가장 노릇을 하면서 생계를 책임졌는데 외할머니가 이 정통 트로트를 좋아하다 보니까 조명섭 씨가 그 외할머니 역할, 외할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요즘 유행하는 흔히 이 뭐 세미 트로트라고 하잖아요. 좀 신세대식 네. 트로트가 아니라
할머니가 좋아하는 정통 트로트를 어릴 때부터 접했고 그래서 그 구수한 감성을 지금처럼 잘 낼 수 있게 된 또 가슴 아픈 사연도 있었습니다. 근데 안진영 기자님 노래하는 거나 이런 거는 뭐 노력하니까 그런다 쳐요. 근데 저 말투는 진짜 혹시 일부러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거는? 저희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최진봉 교수님 옆에서 북한 말투인데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네. 이북 사투리를 쓰는 건가라고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시는데 네. 이거에 대해 조명석 씨는 얘기를 합니다. 강원도가 이북 쪽이라라고 했는데 고향이 그렇다고 많이 이북도 아니에요. 원주입니다. 원주. 저 말투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사투리 말투뿐만이 아니에요. 네. 현장 이런 행사를 가서 던지는 멘트 하나하나가 주옥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농사를 지어서 좀 노안이다라는 농담을 건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온 관객들한테 일종의 이런 또 농담을 건넵니다.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젊어가는 것입니다라고 하면은 현장에 있던 중장년층들이 박수를 하면서 환호를 보낸다는 거죠. 네. 그 중장년층들이 어떤 멘트를 좋아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체가 뭔지 궁금합니다, 이분. 아하. 사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22살이 아니라 한 50년은 더 인생을 산 것 같은 느낌이 뚝배기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네, 뚝배기 장막 같은 느낌. 예, 그런데 그 주민등록 번호상으로 22살이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22살의 그래서 온 나이로 99년생. 예, 그리고 6.25 전쟁을 겪었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마치 6.25 전쟁을 겪으신 분이 환생한 듯한 그런 아하. 기분까지 드는 멘트도 날렸는데요. 한 방송에서 사람들은 못 먹는 게 없다. 6.25 전쟁 때는 나무 껍질도 끓여서 먹었다. 라는 얘기를 또 직접 했었고요. 네. 그리고 나중에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을 하고 싶은데 네. 어떤 배역을 맡고 싶냐라는 질문에는 경비원이나 환경미화원 그리고 어허. 집배원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이 옛날 느낌이었으면 좋겠대요. 6.25 전쟁 때 아하. 네, 이런 배경으로 한 이야기에 자신이 출연을 하고 싶다. 특히 네. 이순재 선생님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아이고. 말 나온 김에요. 전쟁통에 탄생한 음식들도 있잖아요. 장혜찬 평론가님. 대표적인 게 제 고향 부산의 음식 밀면입니다. 이 밀면 같은 경우는 먹고 싶다. 진짜 맛있겠다. 그 당시에 또 경상도 냉면으로 불렸다고 하는데 아하. 피난민들이 이북에서 많이 왔어요. 그런데 전쟁통에 메밀 구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반면 미군에서 6.25 구호물자로 밀가루를 굉장히 많이 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밀 대신에 구하기 쉬운 이 밀가루로 냉면을 만들었던 게 밀면의 시초였고요. 아.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상도 냉면으로 불리다가 이제 밀가루면이다 해서 밀면으로 안착화되면서 지금은 냉면과는 다른 이 부산 지방을 상징하는 대표 맞아요. 음식이 되었고 또 한 가지 소개시켜드릴 게 바로 속초의 음식 오징어 순대입니다. 이것도 원래는 오징어로 속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한참 배고플 시간이다. 진짜 배고파. 네. 네, 저도 꼬르륵 소리가 나네요. 네. 명태로 속을 채웠다고 하거든요. 근데 명태 역시나 이 전쟁통에 참 구하기 힘든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속초 지방에서 많이 나는 오징어로 속을 꽉 채워서 이 속초 오징어 순대가 탄생됐는데 참 비극적인 전쟁 속에서도 또 이렇게 각 지방을 대표하는 이 먹거리들은 네. 또 이렇게 또 피어나서 새로운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 어리석게도 지금 배꼽 시기가 막 꼬르륵 해서 지금 먹는 거에만 이 초점 맞췄지만 사실 저게 우리의 조상들의 우리 순국선열들의 애환이 담긴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힘들었잖아요. 우리가 피난민 생활하고 전쟁 겪고 이러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도 줄임배를 채우면서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우리 어르신들 네. 또 선조들 이런 분들 생각하면 가슴이 좀 아픈데 돼지국밥이라는 그 음식도 부산 있잖아요. 돼지국밥! 이게 변호인으로 유명했던 네. 변호인 영화에서 많이 나왔던 이 음식 송강호 씨가 같은 맛있게 거. 먹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음식 같은 경우도 사실은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돼지 뼈를 이용해서 아하, 국을 끓이고 네. 국을 끓여서 거기에서 먹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피난민들이 살기 위해서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음식 일부를 이용해서 만들어서 처음 시작이 됐고 네. 이것뿐만 아니라 6.25 전쟁을 겪었던 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기록도 있어요. 그들 미군들이 버린 잔반을 끓여 먹으면서 솥에 쪄주면 우두구두 깨물어 먹기도 했다. 이게 돼지국밥의 원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깨끗한 음식 자료 가지고 만들지만 네. 사실은 옛날에는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맞아요. 미군들이 버린 그 잔반을 어떻게 뒤져서라도 거기서 조금 고기 덩어리가 나오면 그거 끓여서 같이 먹고 생명을 부지했던 그런 아픈 역사들도 네.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우리가 즐기는 많은 음식들이 거기서부터 유래돼서 지금까지 맞아요. 발전돼 온 겁니다. 그러면 이 음식들을 먹을 때마다 우리 선조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함께 느끼면 그렇죠.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었습니다.
저 때 당시는 지금 젊은이들은 비위생적이야 그러겠지만요. 저 때는 위생을 생각하는 게 자체가 아마 사치였을지도 몰라요. 우리한테 정말 소중한 음식들입니다. 다시 한번 회상을 해봅니다.